사이가 좋은 동료에게 어떤 의식을 배웠다는 일. 하지만 가벼운 기분으로 해본 결과 너무도 무서운 사태로 발전했고, 이 이야기는 투채널 사상 가장 무서운 이야기로서 계속 전승되게 된 겁니다. 무서운 이야기를 모으는 투채널의 게시판에 한두 번 액막이 받는다고 되리라고 보진 않는다 라는 기묘한 서론을 들고 나타난 일. 일은 2년 반 정도의 시간 동안 악몽에 계속 시달리고 있었고, 지금도 그 저주가 끝났는지 아닌지 단언할 수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이것은 일이 23세였던 무렵의 이야기로, 당시 일은 사회 초년생이었던 것도 있어 새로운 생활을 보내는데 열심이었습니다. 일이 근무하던 회사는 작고 동기가 별로 없어서 필연적으로 사이가 깊어질 수밖에는 없었답니다. 그런 동기 중 도호쿠 지방 출신 동료가 하나 있어 이 녀석이 왠지 발이 넓은 데다 심령 스팟이나 오컬트에 대해서 박식한 녀석이었습니다. 사회인이 된 일은 알바와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의 월급과 막 손에 넣은 새 차로 신이나 그 동료와 같이 헌팅으로 만났던 여자애들과 함께 4명이 심령 스팟에 담력 시험을 갔습니다. 그렇지만 특별한 일이 일어날 리도 만무하죠. 그날은 스릴만을 마음껏 즐기고 헤어졌던 겁니다. 그리고 3일 후, 일의 회사는 상사가 퇴근하기 전에 신입들은 돌아갈 수 없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날도 잔업한 뒤 귀가했습니다. 집에 도착한 일은 피곤했는지 심령 스팟에서 느꼈던 스릴이 그리웠는지 집 현관 앞에 놓은 거울 앞에서 하면 안 될 짓을 하고 말았던 거죠. 그것은 그 동료에게서 들었던 이야기로 거울을 향하여 특별한 방법으로 절을 하면 영적인 게 온다는 의식이었습니다. 4평짜리 원룸으로 거기 혼자 살던 일은 복도와 방 경계에 있는 거울 앞에 서서 홀로 그 별난 방법의 절을 올려보았습니다. 하지만 점점 내가 뭐하나 싶어져서 나타날 리가 없잖아 중얼거리며 절을 한 채로 오른쪽을 향했을 때였습니다. 방 한가운데 뭔가가 나타났던 겁니다. 그것은 160cm 정도 되는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는데 이상한 모습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은 부스스하게 허리깨까지 자라 술집 천막처럼 얼굴을 가린 채로 그 머리카락 사이에로는 몇 장이나 되는 부적이 얼굴에 붙어있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소복을 입고 있었고 좌우로 조금씩 몸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말도 되지 않는 광경을 목도하고 놀라 자빠지는 일. 꼭 가위에 눌린 듯 소리도 낼 수 없고 몸은 움직이지 않는데도 생각만은 할 수 있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건지 필사적으로 이해하려고 합니다. 일은 눈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의 원인이 자기 자신 때문이란 건 알겠는데 소복에 부적을 붙인 존재가 뭔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아 그저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방에 불은 켜져 있는데 그 기묘한 존재 주변은 왠지 푸르스름한 빛이 둘러쌌고 시간이 멈춘 건가 착각할 정도로 주변은 조용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은 이윽고 집에서 나가자는 생각을 떠올렸습니다. 일은 직감적으로 소복의 존재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 발밑에 있는 가방을 천천히 손에 들고 뒷걸음질을 치며 복도 반 정도를 물러났습니다. 평소라면 3걸음 정도의 거리였는데 체감적으로 엄청나게 긴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그러자 소복은 몸을 크게 좌우로 떨며 움직이면서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겁니다만 일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여기서 가까운 편의점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뒷걸음질 칠 때부터의 기억이 날아가서 머릿속이 혼란스럽습니다. 하지만 그 소복에게서 일단 도망칠 수 있었다는 안심감 때문인지 갑자기 나타나서 자기를 놀라게 한 소복의 존재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과 동시에 문을 잠그지 않았다는 걸 기억해내면서 자신이 점점 냉정을 찾고 있다는 걸 깨닫습니다. 하여 일은 그날은 집에 돌아갈 용기가 없어 패밀리 레스토랑에서 아침을 기다리기로 합니다. 하늘이 밝아지기 시작했을 무렵 일은 조심조심 집으로 가 문을 열었습니다. 거기에 있던 것은 익숙한 자기 방 모습으로 소복의 존재가 사라진 것에 안심합니다. 그리고 일은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번 더 밖으로 나와 캔커피를 마시면서 담배도 한 대 빨았죠. 안정을 찾은 일은 시간이 한참 지난 것도 있어 애초부터 지난밤 봤던 소복이란 건
없었던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느긋한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커튼이 쳐진 방이 살짝 어두워서 일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불을 켭니다. 그렇지만 바로 지난밤의 사건이 현실이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소복의 존재가 있던 주변에 악취를 풍기는 진흙이 남아있었던 겁니다. 그 진흙은 코를 찌르는 듯 자극적인 냄새를 풍기며 신발 밑창에 달라붙은 양과는 비교도 못할 정도로 굉장한 양의 진흙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번 켰던 불을 다시 끄려고 스위치를 만졌더니 그 좌우에도 진흙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되면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생각한 일은 일단은 진흙을 청소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일단 샤워부터 하기로 하는 일. 그리고 회사를 쉴 수도 없어서 평소처럼 출근합니다. 회사에 나가니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이 기다리고 있었지만 일의 심정은 평소와는 달랐죠. 그리고 점심시간이 되어 일은 이윽고 동료에게 달려갔습니다. 일은 그 의식을 했더니 소복을 입은 괴물이 나왔다는 직구를 던졌습니다. 하지만 동료는 에? 그게 뭔데? 라며 상대도 해주지 않습니다. 그래도 일은 물러나지 않고 필사적으로 계속 설명했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동료는 터졌고 같이 터진 일은 난들 알겠냐? 라며 화를 냅니다. 이래서는 소용없단 걸 깨달은 일은 다시 냉정을 되찾고 지난밤 일을 담담히 동료에게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장난이라고 생각하던 동료도 계속해서 의심은 하고는 있었습니다만 점점 믿어주게 되었고 그날 일을 마치고 일의 집에 확인차 가게 됩니다. 물론 정시 퇴근은 불가능했던 일과 동료였습니다만 그런데도 평소보다 일찍 퇴근할 수 있어 밤 10시에 일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연 순간 아침과 마찬가지로 악취가 코를 찌릅니다. 현관문을 닫아놨으니 환기를 할 수 없는 데다 열기와 함께 엄청난 냄새가 둘을 덮쳐왔습니다. 결국 동료도 실화냐? 라는 한마디만 중얼댔고 일의 이야기가 정말이었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 동료는 액마기를 받으러 가자고 일에게 말했고 일단은 아는 사람한테 물어보겠다는 말만을 남기고 달아나듯 집을 나갔습니다. 일은 그럴 거라 예상은 했으면서도 동료가 발이 넓은 것만은 기대하고 기다리기로 합니다. 그리고 일은 집 냄새가 너무 지독해 그날 밤은 캡슐 호텔에서 묵기로 한 거죠. 다음날 일은 지금 회사 나갈 때가 아니라고 생각 근처에 있는 절로 뛰어들어갑니다. 그러나 일을 맞아준 스님에게 말을 해도 이쪽 전문이 아니라 모릅니다. 기분 탓일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맥 빠지는 대답만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있는 신사도 절도 반응은 그다지 다르지 않았던 겁니다. 피로에 지친 일은 마지막 선택지이기도 한 사이타마에 있는 본가에 부탁하기로 합니다. 일의 할머니가 아는 비구승이 있는데 S선생이라 부르며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일의 지인에게 부탁할 만한 사람은 이 S선생이라는 분밖에는 떠오르지 않습니다. S선생은 엄마의 본가가 있는 나가사키의 어느 절에 있는 주지스님으로 온화한 인품에 침착한 말투를 쓰는 사람이었습니다. 거기다 외할머니가 신뢰하고 있는 것도 있어 일은 S선생이라면 분명히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도 저물고 일이 사이타마의 본가가 있는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건 밤 9시경이었습니다. 오래 살아 익숙한 도심지와는 달리 공장들이 쭉 들어서 있는 시골 마을은 그 시간엔 이미 인기척이 없습니다. 그저께 사건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던 일은 어두운 밤길이 무서운 데다 다시 그 소복이 나타나는 건 아닌가 내심 쫄면서 버스 정류장에서 집까지의 길을 빠른 걸음으로 걸어갔습니다만 다행히도 소복의 존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밤바람을 맞던 일은 자기 몸에 이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걸 깨닫죠. 밖에 날씨는 선선한데 자기 목덜미 부근만이 뜨거웠던 겁니다. 그건 마치 누군가가 목에다 줄을 걸어 마찰로 목을 아프게 만드는 것 같은 느낌이었답니다. 그러자 점점 뜨끔뜨끔해져 오면서 발진도 일어나는 것 같았습니다. 두려워진 일은 달리기 시작했고 집까지 전속력으로 달립니다. 그래서 겨우 집이 보여왔고
숨이 넘어가면서 대문을 열었더니 마침 엄마가 전화를 막 끊고 있었고 엄마는 일의 얼굴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 목이 왜 그래? 설마 생각한 일은 말을 꺼내기도 전에 현관의 거울을 봅니다. 그러자 일의 목에는 밧줄로 목을 조른 것처럼 빨간 자국이 생겨 있었고 가까이 가서 보자 작은 발진이 빽빽하게 나 있었습니다. 일은 부들부들 떨면서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계단을 뛰어 올라갑니다. 그리고 엄마 방에 있는 작은 불단 앞에서 나무 아미타불을 계속해서 외웠습니다. 일이 할 수 있는 일은 그것 정도밖에는 없었죠. 걱정된 아버지는 황급히 방으로 뛰어들어왔고 이상을 감지한 엄마는 울면서 외할머니에게 전화. 이것으로 드디어 도망칠 곳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일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틀 뒤, 일은 고열에 시달리게 됩니다. 정신적으로 지치게 된 건지 소복의 저주의 힘이 너무 강한 건지 그동안 일은 목에서 엄청난 양의 땀을 흘렸고 이틀째 낮에는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흘째 아침이 되고서야 목에서의 출혈은 멈췄고 열도 미열 정도로 그쳐가며 살짝 기분도 안정되어 왔습니다. 본가에 돌아와서야 일은 이윽고 자기가 놓인 상황이 어떤 건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만 목 주변에 기묘한 가려움만이 남아있었습니다. 베개나 수건에 쓸리면 약간 아파서 빨리 가려움증을 치료하고 싶었던 일은 되도록 목 주변에 뭐가 닿지 않도록 이불 속에서 저녁 때까지 신경 쓰지 않도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일은 아무래도 목 주위의 발진이 정상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더니 일은 바로 거울을 본 일을 후회했습니다. 목이 빨간 건 가라앉아 있었으나 발진이 커져 있었다는 거죠. 크게 부풀어 오른 발진에는 고름이 차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를 들면 꼭 커다란 여드름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 같아서 그 끔찍한 모양에 일은 그 자리에서 헛구역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일은 생수로 목을 씻고 연고를 바른 뒤 울먹이면서 이불 속으로 돌아갔습니다. 피로에 지친 일은 어째서 내가 이런 꼴을 하며 분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울며 지친 일의 폰으로 전화가 들어옵니다. 그것은 그 직장 동료에게서였죠.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건지 가벼운 톤으로 "어우, 괜찮냐?" 라며 말을 걸어와서 일은 반은 황당해하면서도 괜찮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동료는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고향 친구에게 물어본 것 같습니다만 그다지 영적 장애에 정통한 사람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럼 여기서 일단 한밤중에 자동차를 이용해 심령 스팟에 가서 담력 시험 같은 놀이를 해보지 못했을 구독자님들을 위해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영적 장애라는 것은 귀신이 붙은 것으로 몸 상태가 나빠지는 것을 말하는 거라고 합니다. 동료 친구의 지인들에게는 의지가 될 만한 사람이 없다는 거란 일은 그 당시에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모양으로 "그래서?" 하고 날카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랬더니 동료는 일의 사나운 물음에 당황해 "그 대신..." 이라며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동료는 친구에게 그런데 정통한 사람은 없었지만 발을 넓혀 친구 지인의 사돈의 팔촌 어쩌구 중 영적 장애에 정통한 사람을 소개받았다는 겁니다. 단지 돈이 들어간다는데 일단 50만 원 정도? 라며 미안한 듯 말하는 동료. 일은 갑자기 제시된 50만 원이라는 거액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곤혹스러워합니다. 다만 일은 항상 투채널에 눌러붙어 여기저기 벅벅 긁어대다가 가끔 코카인도 하면서 악플이나 다는 그런 놈들하고는 달리 훌륭한 사회인이라 그런 돈은 있습니다. 하지만 결코 적은 금액이 아니니 돈이 아깝다는 생각도 적지 않았겠죠. 하지만 정체불명의 존재에 겁먹은 공포와 고통에서 달아날 수 없다는 것을 저울질해보니 선택지는 이것 말고는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일은 동료에게 부탁해 그 영적 장애를 잘 아는 사람을 의지해보기로 합니다. 그런 한편으로 일은 마지막 희망으로 보였던 S 선생과의 이야기도 진행시키고 있었습니다. 일이 집에 와서 불단 앞에서 나무 아미타불을 외웠을 때 엄마에게서 전화를 받았던 외할머니가 바로 S 선생에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렇지만 S 선생은 바쁜 데다 고령으로 아무리 스케줄을 조정해도 이쪽으로 오는 건 빨라야 3주 뒤가 될 것이라는 것이었죠. 일은 그때부터 3주 동안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는 공포를 참지 못하고 적어도 뭔가는 하고 싶다는 심정으로 인해 동료의 지인을 의지하기로 했던 겁니다. 그리고 밤 11시쯤 동료에게서 전화가 들어옵니다. 불행 중 다행인지 그 영적 장애에 박식하다는 사람은 다음날까지 와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거기서 다음날이 일요일이라는 걸 깨닫고 회사를 쉰 지 5일이나 지났다는 것에 놀라는 일. 갑작스러운 약속으로 돈을 준비할 시간이 없었던 일은 초조한 상태였습니다만 동료는 평소의 모습대로 멀쩡하네 하는 말을 한 뒤 전화를 끊었고 일은 다음날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잠이 든 일이었습니다만 그날 밤은 기묘한 꿈을 꾸고 말게 됩니다. 자고 있는 일의 옆에 하얀 기모노를 입은 여자가 정주하고 있었고 일이 그걸 깨닫자 꼭 여관 주인이 하듯이 손을 모으고 깊게 머리를 숙이고 나서 방을 나가서 문을 닫기 전에 다시 한번 깊게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잠에서 깬 일은 꿈에 나온 여성을 떠올려 봤습니다만 소복의 존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점심때가 지나 동료와 앵마기를 해줄 인물이 일에 집으로 왔습니다. 그 남자는 30대 후반 정도로 꼭 양아치 같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도 잘 모르겠고 일에게서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부모님은 남자를 보자마자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남자는 자기를 하야시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직감적으로 가명이란 걸 놓치지 않는 일. 그리고 하야시는 참 성가시게 됐군요 라며 뭔가 알겠다는 듯 말을 꺼냈습니다. 이야기를 듣지 못했던 아버지는 하야시가 일과 동료와 어떤 관계로 온 건지 정중하게 질문했습니다만 하야시는 시로도가 와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대로 두면 위험해요 하는 위협적인 말투를 늘어놓으면서 일의 동료에게서 도와줬으면 한다는 연락을 받아 이렇게 온 거라는 말을 합니다. 일의 엄마는 좀처럼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면서 우리 아들이 위험한 거예요? 라며 하야시에게 묻자 이렇게 지독한 놈은 처음입니다. 악한 기운이 충만합니다. 라며 딱 잘라 말했습니다. 여기서 일의 아버지는 뜸들이지 않고 실례지만 직업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만 하야시는 갑자기 찾아오서 이러니 이상하시겠죠? 라고만 말했고 제대로 재령하지 않으면 끌려갈 텐데요? 하며 얼버무립니다. 여기서 하야시의 반응이 진짜 뭔가 수상하지 않냐는 것을 다는 스레 주민들. 그 하야시라는 놈 엄청 수상해. 여기서 남의 꼬투리 잡는 스킬로 정평이 난 지적질을 하는 스레 주민도 있었습니다. 위험하다고 했던 S 선생이라는 사람은 어째서 바로 날아오지 않고 3주를 기다리라고 함? 그리고 왜 그 사람이 오지 못한다면 일에게 절로 오라고 시키지 않았는지 의문이다.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몰리고만 일을 그냥 놔둘 수 없어서 엄마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이 되어 하야시 씨께 부탁해도 될까요? 라고 물었더니 맡겨만 주십시오 하며 기다렸다는 듯 바로 대답하는 하야시. 그러더니 하야시는 다만 어머니 하며 영업사원 같은 말을 이어나갑니다. 하야시가 말하기로는 이런 불제에는 재령하는 쪽에도 위험이 따라온다든지 하면서요. 그러더니 살짝은 얹어주셔야 하는데 라며 아가리를 털기 시작합니다. 대기의 흐름을 상상하고 있던 일의 아버지는 얼마면 되겠습니까? 했더니 하야시는 마치 당연하다는 듯한 말투로 200만 원은 주셔야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말에는 일의 아버지도 놀라움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하야시는 놀라는 게 이상하다는 투로 앵마기 할 생각이 없으시면 저도 별 관계 없으니까 상관없습니다. 단 200만으로 살아난다면 안심이죠. 라며 여유 있는 태도를 보입니다. 그러면서 하야시는 자기처럼 영적 장애에 박식한 사람은 드물다며 다시 처음부터 찾아다닐 겁니까? 라면서 일침을 박습니다. 한편 일은 하야시와 아버지의 대화를 묵묵히 듣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야시가 200만 원을 꺼냈을 때 문득 동료의 얼굴을 봤습니다만 동료도 정말 불편한 듯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의 부모님은 이 이상은 자기들이 알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으니 마지못해 하야시에게 맡기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일의 앵마기는 그날 밤 하게 되면서 일의 부모님에게서 돈을 받은 뒤 하야시는 준비를 위해 나갔습니다.
저녁 무렵 하야시는 돌아왔고 촛불을 세우고 부적 같은 종이를 집안에 붙입니다. 그리고 무릎 근처에 수정구슬을 내려놓고 염주를 들고 일본 술을 잔에 따른 뒤 드디어 본격적인 재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하야시는 곧 괜찮아질 겁니다 하고 일에게 전하더니 의식을 하다가 귀신이 다른 사람에게 옮겨갈 수도 있으니 부모님은 집에서 나가달라고 말했습니다. 부모님은 본인은 아니었지만 밖에 세우던 차에서 기다리기로 했고 해도 완전히 지고 주변이 어두워졌을 무렵 앵마기를 시작했습니다. 하야시는 불경 같은 것을 읊으면서 일정 시간마다 잔에다 손을 넣었다 일에게 그 술방울을 뿌렸습니다. 반면 일은 아직도 반신반의한 상태로 하야시가 시키는 대로 이불에 누워 눈을 감고 있었죠. 앵마기가 시작되고 한참이 지났을 무렵 일은 독경하는 하야시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이어졌다 끊어졌다 이어졌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일은 목 주변이 가려움을 넘어서 점점 아파오는 것을 느꼈고 아픔을 견디면서도 눈을 뜨지 않도록 이를 악물고 있는데 갑자기 불경이 멈췄습니다. 일은 순간적으로 뭔가가 이상하다는 걸 느낍니다. 그 불경을 알고 있던 것은 아니지만 직감적으로 나쁜 느낌이 났습니다. 그게 끝이라면 하야시가 말을 걸어올 테지만 그러지도 않고 게다가 목의 통증은 가라앉기는커녕 점점 더 아파지고 있었고 뭔가가 이불 위를 기어다니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조차 들었던 겁니다. 이상한 공기를 참지 못하게 된 일은 불안을 감추지 못하고 눈을 뜨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거기에는 이를 사이에 두고 하야시와 마주 앉아 있는 것처럼 소복의 그 존재가 정조하고 있었습니다. 소복은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상체만을 뻗어 하야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복은 겨우 주먹 하나도 안 되는 거리까지 하야시에게 다가가서 뭔가를 속삭이고 있었는데요. 왠지 얼굴은 부엉이가 돌리듯 비스듬히 하면서 작게 얼굴을 움직이고 있었던 겁니다. 한편 하야시는 살짝 고개를 숙인 느낌으로 시선을 아래로 향한 채 눈도 깜빡이지 않고 앉아 있습니다. 입은 헤헤 벌린 상태로 침을 질질 흘리는 게 꼭 웃는 모습같이도 보이면서 가끔 살짝 끄덕이기도 합니다. 그 기묘한 광경을 목도한 일도 눈을 깜빡이는 걸 잊은 채 그걸 바라봅니다. 그러다가 소복의 움직임이 갑자기 딱 멈추더니 다음 순간 일 쪽으로 얼굴을 돌렸습니다. 일은 황급히 눈을 질끈 감고 이불을 뒤집어 쓴 채 계속해서 나무 아미타불을 외웁니다. 그러는데 소복이 일에게 다가오는 기척이 나더니 일의 눈꺼풀에는 얼굴을 바르르 떠는 소복의 모습이 떠올라왔습니다. 일은 공포에 견딜 수밖에 없었죠. 그러는데 이불 밖에서 우당탕 하는 소리가 났나 싶더니 계단을 뛰어내려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무래도 하야시는 도망간 것 같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일은 더 무서워져 이불 속에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자 부모님이 뛰어들어와 불을 켜고 이불을 거드니 그곳에는 몸을 둥글게 말고 뻣뻣하게 굳은 일이 있었던 겁니다. 하야시는 부모님을 쳐다보지도 않고 기다리고 있던 동료와 그 친구가 타있던 차에 올라 어딘가로 가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나중에 동료에게서 들은 바로는 하야시는 빨리 출발해! 란 말 말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진짜 개새끼네요. 돈은 돌려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은 이젠 S 선생을 3주간 기다릴 여유 같은 건 없었습니다. 4일 후 일의 목에는 아직 자국은 남아있어도 꽤 호전되어 열도 내리고 몸 상태도 점점 나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아침부터 밤까지 소복을 두려워했고 밥도 거의 넘기지 못한 채 잠도 들 수 없는 나날이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일은 정신적으로 막다른 곳으로 몰리고 있었죠. 이런 상태로 제대로 된 사회생활도 할 수 없어 일은 부모님에게 부탁해 회사를 그만두기로 합니다. 이 무렵 일은 모든 것이 다 무서워서 빨래, 집 창문에서 보이는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것도 어쩌면 그게 소복은 아닐까 하며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S선생이 오기까지의 2주 남짓이 일에게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 중에서 제일 길었던 것 같았다고 합니다. 그런 일을 보다 못한 부모님은 겁에 질린 일을 억지로 차에 밀어넣고 출발시켰습니다.
아버지는 걱정하지 마라, 괜찮다 라는 말을 했고 엄마는 어깨를 안고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엄마에게 안긴 일은 오랜만에 안도감을 느껴 깊이 잠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아침, 일이 눈을 떴을 때는 해가 중천에 떠올라 있었고 꼬박 하루하고 반나절을 잔 듯 오랜만에 깊은 잠을 자서 개운했습니다. 차에 흔들리며 일은 창밖을 봤는데 익숙한 경치가 펼쳐져 있었고 나가사키에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무래도 부모님은 겁을 먹고 있는 일을 걱정해 비행기나 신칸센이 아니고 차로 이동해 주셨다는 것 같아 일은 부모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렇게 일과 부모님은 나가사키의 야나가와라는 조부모님 집에 도착했습니다. 부모님은 다리가 안 좋은 할머니와 S 선생 집에 가지고 갈 짐을 같이 옮기기 위해 차에서 내렸기 때문에 일은 차에 홀로 남게 됩니다. 처음엔 마음이 편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만 곧 차에 혼자 남겨진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일이 뒷좌석에서 쭈그리고 앉아 밖을 보는데 갑자기 목에 통증이 오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건 지금까지의 통증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이 자기도 모르게 목에 손을 댔더니 미끈덩 하면서 미끄러졌던 겁니다. 목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던 거죠. 또? 하는 일은 자신의 무력함을 끼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발 그만 좀 해줘 하면서 점점 혼돈의 카오스에 빠지게 되었고 조부모님을 모시고 부모님이 차로 돌아왔다가 일의 모습을 보고 놀라 왜 그러냐고 물었습니다. 일은 정신이 나갔는지 시끄러워! 하고 소리 질렀답니다. 그러나 피로에 지친 건 부모님도 마찬가지로 일은 이때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뺨따귀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할아버지랑 할머니께 사과해! 라는 말만 남기고 사라졌습니다. 뺨을 맞고 말았던 일입니다만 할머니와 할아버지에게 사과하면서 냉정을 되찾습니다. 그리고 다독여주는 조부모님의 말에 자기의 마음이 약한 게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이렇게 일 일행이 S 선생의 집에 도착하자 기분 탓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분을 지나가니 초로의 남성이 맞아주었고 뒤쪽 경관을 통해 들어갔더니 5평 정도의 응접실에 다다랐습니다. 하여 불상 앞에 깔린 방석 위에 정좌한 S 선생이 뒤를 돌아보는데 거기에는 일이 기억하던 그대로의 얼굴이 그곳에 있었던 겁니다. S 선생은 친절하게 일에게 말을 걸어왔습니다. 조부모님도 부모님도 점점 안정을 되찾았고 부모님과 조부모님은 방에 들어가 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일은 S 선생의 상냥함에 감사의 마음을 가지며 선생과 무릎을 닿을 듯 앉아 마주보고 정좌한 뒤 불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일이 이것으로 이젠 괜찮을 거라 안심했을 때 선생이 무섭니? 하고 물었죠. 불안하게 만드는 듯 말을 꺼냈던 S 선생에게 히스테리에 빠진 일은 다시 화를 내고 맙니다. 어째서 나한테 달라붙은 거냐고요? 이제 제발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화를 내는 일에게 놀란 S 선생은 당황하여 무슨 말을 하려고 해도 일에게 가로막혔고 개 짜증나! 라며 일이 소리를 질렀을 때였습니다. 왼쪽에서 앵무새인지 인꼬인지 모를 것이 높고 억양이 없는 목소리로 말하는 게 들렸습니다. 일이 조심조심 귀를 쫑긋 세어봤더니 그 소리는 도우시테 라고 말하고 있는 걸 알았습니다. 일은 도와달라는 듯 S 선생 쪽을 봤는데 조막가까지 상냥하게 보였을 S 선생은 무표정한 얼굴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은 곁눈질로 살피면서 소리가 들려오는 쪽에 뭔가가 있다는 걸 알았죠. 이럴 때 피했으면 좋았으련만 일은 그 방향을 향하고 말았습니다. 역시 그곳에는 소복의 그것이 서 있었습니다. 그것은 몸을 굽히고 일의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가장 의지가 됐던 S 선생의 앞에까지 나온 것에 일은 혼란 상태가 됩니다. 소복의 존재는 그때와 마찬가지로 부엉이 머리 돌리듯 살짝씩 얼굴을 움직여가면서 일을 이상하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소복은 앵무새한테 홀린 듯이 단조로운 말을 반복했습니다. 일은 숨쉬는 것조차 잊어버리고 벌어진 입이 닫히지도 않은 채 그대로 소복의 존재를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얼굴에 다닥다닥 붙은 부적을 천천히 넘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은 봐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고 합니다만 가위에 눌린 듯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넘기지 마! 소리 지르고 싶은데 숨소리만 겨우 나올 뿐으로 더 봤다간 끝이라고 생각했을 때였습니다. 일은 뭐가 부서지는 것 같은 그 소리에 정신이 들어 정주하고 있던 몸을 움직여 뒤를 돌아보는 것과 동시에 뛰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일의 다리는 저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다리가 풀려 머리부터 벽에 갖다 박고 말았던 겁니다. 그런데도 정신이 없었던 일에게 아픔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이마에서 흐르는 피로 앞이 보이지 않는데도 필사적으로 출구를 찾고 있었죠. 그러자 갑자기 아직 안 됩니다. 라는 S 선생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순간 문 너머에 있는 부모님과 조부모님에게 말한 건지 일에게 말한 건지 몰랐습니다만 놀란 일은 그 자리에서 경직되었습니다. 그러자 무서웠구나. 하며 S 선생은 일에게 말하면서 원래의 상냥한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제정신으로 돌아온 일은 좀 아까 냈던 큰 소리가 S 선생이 손뼉을 친 소리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봤지? 라며 일에게 물어오는 S 선생. 일이 도우시테 라고 반복하는 말을 들었다고 했더니 S 선생은 소복의 정체에 대해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깜빡했는데 도우시테라는 말은 어째서 라는 뜻입니다. S 선생에 의하면 소복에게는 악의가 없었던 것 같다는 겁니다만 말하고 싶다, 만지고 싶다, 보고 싶다 라는 마음이 강해서 일의 곁에 그런 모습으로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이 주변 사람들을 잘 챙겨서 소복에게는 일이 상냥하게 보였던 것과 동시에 부러움도 있었다고요. 다만 일은 그 상념에 응할 수 있을 만큼 강하지는 않아 몸이 거부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일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알 턱이 없었습니다. 액막이만 받으면 끝난다고 생각했으니 당황하는 일. 그런 일의 생각을 꿰뚫었는지 S 선생은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드시 해결해주마. 라며 이를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S 선생은 보기에 무섭다고 해도 자기가 모르는 것이라고 해도 자기와 마찬가지로 괴로워하고 있다고 생각해라. 도움의 손을 내어주기를 기다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라. 라는 강한 말을 일에게 한 뒤 불경을 외우며 액막이는 끝납니다. 안심된 일은 이마의 상처와 목의 아픔은 남았어도 푹 잘 수가 있었던 겁니다. 다음날 일은 S 선생을 따라 본산에 갔더니 본당역 안쪽에 있는 작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거기서는 S 선생을 숭상하는 사람들이 수행을 하고 있었고 일도 영적 장애가 사라질 때까지 거기서 지내게 되었던 겁니다. 한 달 후 본산에서 여러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과 지냄에 따라 영적 장애에 대한 공포는 꽤 옅어졌던 일. S 선생에게서도 굉장히 빨리 나아지고 있다는 말을 들어서 성불된 거 아니에요? 하며 일이 웃으며 물었더니 선생은 그럴 리가 없어.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일의 굳어진 얼굴을 깨닫더니 조금 더 여기서 수행하거라. 해서 일은 S 선생 말대로 본산에 더 머무르기로 합니다. 그리고 2달 후 본산에서 수행을 마친 일은 준비를 마치고 신세를 진 S 선생에게 인사를 하러 갔습니다. 돌아가지 말고 여기 있으면 어떠니? 라는 말을 하는 바람에 선생께선 석별을 아쉬워하시는 걸까 생각했지만 왜냐하면 아직 남아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결국 일은 본산에서의 수행을 계속했고 5달 후에 선생에게서 이젠 괜찮을 거라 본다만 한동안은 한 달에 한 번은 찾아오거라. 라는 말을 들은 뒤 일단 일상생활로 복귀하게 됩니다. 빌리고 있던 아파트는 엄마가 도로 내놨고 일의 짐은 본가로 옮겨놓은 상태였죠. 엄마 말로는 빈 아파트 문을 열었을 때 뭔가 타는 것 같은 냄새가 떠돌고 있었고 방 한가운데에는 작은 벌레들이 모여 있었다든가 했습니다.
그리고 일은 5개월 만에 휴대전화를 받는데 엄청나게 많은 착신 이력과 문자가 와 있었고 특히 많았던 건 그 동료에게서였습니다. 문자를 확인해보니 동료는 나름대로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집에까지 찾아왔던 것을 엄마에게 들어서 일은 오랜만에 동료에게 전화를 넣었습니다. 동료는 전화를 받았습니다만 주변이 시끄럽고 혀가 꼬여 있었기 때문에 일은 바로 동료가 발을 더 넓히려고 침묵질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날은 전화를 끊고 죽인다 라고만 문자를 보내는 일. 다음날 동료에게서 연락이 왔고 동료는 사과하러 일의 집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일은 현관문을 열자마자 동료의 죽방을 알렸죠. 이렇게 해서 동료에 대한 분노가 가라앉은 일은 하야시에 대한 후일담을 듣습니다. 하야시는 도망갈 때 이미 이상해져 있었던 모양으로 그런 짓은 다시는 안 할 거야 라며 겁에 질려 있었다는데요. 거기선 동료도 뿔딱지가 나서 하야시를 소개한 친구에게 따져 물은 결과 역시나 하야시는 사기꾼 같은 인물로 친구는 용돈벌이라도 할 요량으로 소개한 거라는 그런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뒤로 하야시가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렇게 일상으로 돌아온 일은 그 뒤로도 S 선생의 말을 지켜 한 달에 한 번 선생을 방문했다고 하는데요. 3개월 후의 일입니다. 그 영적 장애가 진짜 끝난 건지 어떤지 모르는 채로 S 선생은 돌아가시고 만 겁니다. 그리고 2달이 더 지난 뒤 완전히 일상으로 돌아온 일 앞으로 할머니에게서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거기에는 S 선생이 일 앞으로 보냈던 편지가 동봉되어 있었고 편지를 열어 읽어보니 거기에는 일에 대한 사죄의 말이 쓰여 있었습니다. 실은 일이 S 선생 곁으로 왔을 때 일에게 붙어있던 게 선생의 능력으론 어렵다는 것을 깨닫고 선생 자신도 공포심을 느꼈다는. 그리고 S 선생은 일을 위해 매일 기도했다지만 그 소복은 일에게서 떨어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젠 가까이는 있지 않으니까 괜찮을 거라며 만약 다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는 본산으로 가라고 쓰여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S 선생은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너무 힘들다면 불가에 위의하거라. 이것은 결국 그 위대했던 S 선생도 대처할 수 있는 악령이 아니었다는 것으로 이를 도울 수 있는 것은 부처님 말고는 없다는 것을 일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S 선생은 마지막으로 이젠 괜찮을 거다 라고 했지만 그 말은 이를 안심시키기 위해 했던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절대로 안심하면 안 된다 라는 말로 편지를 매듭짓는 선생, 편지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일. 이마에서 비지땀이 흘러나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일의 머릿속에서는 아직 끝나지 않은 건가 라는 공포심이 빙글빙글 돌며 어쩌면 선생도 그 소복에게 괴롭힘을 당했던 것 아닌가 생각하자 무서워서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소복의 존재가 나타나고 2년 반. 지금도 그게 끝난 건지 아닌지 모르겠다는 일. 그리고 자기가 어째서 그런 일을 당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 너무 불합리하다는 마음이 지금도 있다고 하면서 뭔가에 홀린다는 건 죽을 만큼 무서운 것이며 누가 끝냈다고 말해도 방심하면 안 된다 라는 말을 남깁니다. 일에게 달라붙었던 소복이 재령되지 않았다는 상상 밖의 전개에 남의 일을 밥 먹듯 비웃던 스레 주민들도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일은 마지막으로 사과할 일이 있다며 기묘한 말을 써내려갑니다. 이 이야기 중에 몇 개의 거짓말이 있었고 이 이야기가 성립되는 전제 부분에 관해 거짓말을 했다는 것. 이제 와서 후회한데도 늦었지만 그렇게 마지막으로 써내려간 것은 자기는 일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쓴 사람은 일의 동료라는 것이었습니다. 동료에게서 배운 의식으로 흉악한 귀신에 씌였던 일이었습니다만 마지막으로 이 글을 쓴 사람이 일이 아니었고 동료였다는 것의 반전으로 이 이야기는 끝이 나고 맙니다. 그렇다면 일은 지금 살아있긴 한 걸까요? 구독자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